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아, 오늘 2025년 9월 22일 일요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59분입니다. 자, 이제 곧 4시고 5시부터 야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까지 코스모스 빨리 읽고 끝내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진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소개는 뭐 그냥 안 하고요. 간단하게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 소개는 다음에 하죠. 좀 바빠요. 자, 지난 시간 486쪽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직 덜 성숙한 은하 내부에서도 중력 수축이 국부적으로 진행된다. 질량은 은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밀도가 충분히 높은 성간운들은 중력 수축을 한다. 수축으로 성간운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부의 온도가 약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초기 질량이 무척 큰 별들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한 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질량이 큰 별은 표면에서 막대한 양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공급하려면 중심부의 수소를 빨리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썼던 건데 뭐 좀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핵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소진하고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한다. 핵융합 반응으로 일생 동안 합성한 헬륨, 탄소, 산소 그 외의 무거운 원소를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 성간 공간으로 흩어버린다. 이 무거운 원소들이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원료 물질로 다시 쓰임으로써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중량급 항성이 이렇게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마다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그 가스 물질을 가속시킨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결국 은하간 물질을 압축하고 은하들까지 가속시킨다. 충격파의 압축작용 덕분에 중력은 자신의 위력을 발휘할 호기를 맞게 된다. 은하 또는 은하단 규모의 가스 덩어리뿐 아니라 이것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 가스 구름에서도 충격파로 인해 중력 수축이 촉발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크기의 구조물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초신성 폭발이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이다. 대폭발에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생명은 곧 지능을 가진 생물로 진화하게 된다. 물질에서 출현한 생물이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기원을 대폭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식할 수 있다니 이것이 우주의 대서사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오늘날 우주에는 은하가 모인 수많은 은하단들이 있다. 은하단 중에는 연합문계 남짓한 은하로 구성된 작은 것들도 있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소규모 은하단은 국부 은하군 또는 지역 은하군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은하군에서 은하라고 불릴 수 있는 준수한 은하는 오로지 우리의 은하수 은하와 안드로메다 대은하 단 둘뿐이다. 나머지 12억 개는 대부분 외소 타원 은하이다. 그러나 우주에는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서로 보듬어 안고 있는 거대한 은하단들도 수없이 많다. 천여자리 은하단 하나만 해도 그 안에 수만 개의 은하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옆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은하의 네 가지 사진입니다. 1번이 NGC 891의 중심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거의 평행하게 놓여 있어서 성간 티끌 때문에 생긴 암흑띠가 잘 보인다. 중앙 팽대부가 M104보다 덜 발달됐다. 이 은하 주위에 보이는 별들은 우리 은하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MGC 891의 전경에 있는 별들이다. 두 번째, M81은 국부 은하군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나선 은하로서 우리 은하수 은하로부터 7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의 시선 방향이 이 은하의 중심면과 비스듬히 만난다. 외부 은하의 회전축은 우리의 시선 방향과 무관하게 멋대로 분포한다. 3번 페가수스 자리에 보이는 나선 은하 NGC 7217 나선 8이 은하 중심 핵 주위를 아주 두껍게 감고 있다. 거의 완벽한 원반의 모습을 띈다. 현재의 위치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NGC 7217은 은하라기보다 하나의 별로 오인될 것이다. 아주 원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외형상으로는 별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 그 별 하나가 아니고 그냥 은하도 있는 거예요. 은하. 대단하죠? 요즘에 그래서 운동할 때 운동장을 이렇게 돌 때 하늘 쳐다보면서 별을 좀 가끔 봅니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자, 4번 빗장 나선 은하 NGC 1300 나선 은하의 3분의 1 정도는 중심 핵 부분에 막대 모양의 구조물을 갖고 있다. 막대의 구성원도 물론 별, 성간, 기체, 성간 기체, 성간 티끌이다. 막대 끝에서부터 나선팔이 시작한다. 대부분의 은하핵들이 그렇듯이 막대도 강체 회전을 하는 듯하다. 여태껏 알려진 나선 은하들의 나선팔의 방향이 은하 회전을 선도하는 쪽에 오지 않고 따라가는 쪽에 쳐져 있다. 가로 열고 여기서 옮기니는 번역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막대 나선 은하가 막대가 꽂힌 나선 은하라는 뜻의 베레드 스피랄 갤럭시를 우리말로 충실하게 옮긴 표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란 옮기니 세대에게는 빗장 나선 은하라는 표현을 버릴 수 없다. 빗장이 질러진 대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지 않는가. 옮기니가 여성이라면 비녀 나선 은하로 옮기고 싶었을 것이다. 단정하게 쪽진 어머니의 단아한 뒷모습 베리드 스피럴 갤럭시에서 뒷모습을 베리드 스피럴 갤럭시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빗장도 비녀도 낯선 골동품이기에 옮기니가 아끼는 빗장 가로 열고 비녀 나선 은하는 경철봉을 연상시키는 막대 나선 은하에게 결국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은하 회전과 나선팔의 문제도 세이건의 말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면 나선팔이 주어진 은하의 회전 방향과 같은 쪽으로 꺾일 경우 그 은하는 선도팔을 갖는다고 한다. 그 반대의 경우가 추종팔을 갖는 은하이다. 그런데 투사가 주는 기하학적 효과 때문에 선도와 추종의 구별이 그리 쉽지 않다. 은하의 과연 어느 부분이 청구면의 앞 또는 뒤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하 회전을 추종하는 나선팔이 대종을 이루지만 선도팔을 갖는 은하도 있다. 이건 뭐 자, 가장 큰 척도에서 본 인간의 서식지는 은하들로 구성된 우주이다. 그리고 우주에는 어쩌면 수천억 개에 이르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존재한다. 매우 규칙적인 모양의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규칙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
같은 나선 은하라 해도 시선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이 다 다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한 은하의 여러 측면을 돌아가며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고정된 시선 방향에 대한 은하들의 상대 위치가 다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동일한 종류의 은하들을 하늘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은하마다 우리 시선에 대한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옮기니 자, 정면으로 보면 나선팔이 잘 드러나고 측면에서 보면 나선팔을 구성하는 가스와 티끌이 암흑을 가르는 얇은 띠처럼 은하 중심면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하 중심에 막대가 있고 그 끝에서부터 나선팔이 시작하는 듯한 빗장 나선 은하들도 있다. 사실 빗장같이 보이는 원기둥 모양의 막대는 많은 수의 별들이 은하 중심핵을 가로지르면서 만든 하나의 구조물이다. 질량이 태양의 1조 배 이상인 점지하는 모습의 거대 타원 은하들도 있다. 천문학자들은 질량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로부터 거대 나선 은하가 여러 개의 은하들이 병합돼 생긴 것으로 여긴다. 개수로 보면 외소타원 은하가 우주에서 가장 많을 듯 싶다. 외소타원 은하는 질량이 태양의 100만 배에 불과한 이름 그대로 보잘것없는 꼬맹이 은하이다. 어디 이뿐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규칙 은하들도 엄청나게 많다. 앞에서 이야기한 은하들은 잘 정의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진 우주 구조물이다. 반대로 불규칙 은하는 도대체 은하라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다양하며 종잡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하는 각종 우주 구조물들을 일컫는다. 은하들도 쌍성계의 별처럼 서로 맞물려 돌거나 은하 중심핵 주위를 도는 별처럼 궤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은하의 외곽부가 뒤틀려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스와 별들의 흐름이 두 은하를 연결하기도 한다. 아이고 우주 천문학은 어려워. 은하단 중에는 구성 은하들이 9대칭의 분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은하단의 구성 은하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원 은하이고 은하단의 중심에서 거대 타원 은하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대 타원 은하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은하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성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은하들의 합병으로 거대 타원 은하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모양이 9대칭에서 크게 벗어난 은하단에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들이 많다. 은하와 은하의 충돌이 원래 구형을 이루던 은하단의 모습을 바꿔 놓았거나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의 생성에 모종의 기여를 했을 수 있다. 은하단의 모양과 그 구성 은하들의 종류로부터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거시적 규모의 사건들을 유추해낼 수 있지만 그러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성능 컴퓨터의 개발로 수천 내지 수만 개의 천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력의 상호작용을 수치 모의 실험을 통해 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수치 실험을 통해서 비로소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 참으로 많다. 예를 들어 회전하는 성간운이 중력 수축하여 얇은 회전 원반체로 일단 변신한 다음 그 원반에서 나선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컴퓨터 화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두 은하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때에도 나선팔이 만들어진다. 이때 조우하는 두 은하들의 질량은 각각 태양의 수십억 배에 해당한다. 은하들이 근거리에서 충돌하는 경우 각각의 은하 내부에 흩어져 있던 성간기체와 성간티끌이 서로 충돌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된다. 그러나 내부에 있던 별들은
벌떼 속을 총알이 그냥 지나가듯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별 하나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 멀기 때문에 은하의 충돌 과정에서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의 전체적 모양에는 큰 변화가 온다. 한 은하와 다른 은하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구성 별들의 상당수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은하 하나가 완전히 소실되기도 한다. 작은 은하가 자기보다 훨씬 큰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지름이 수천 광년에 이르는 고리 은하가 만들어진다. 은하간 공간에 펼쳐진 우단에 불규칙 은하를 가장 멋지게 그려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고리 은하일 것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연못 한복판에 돌을 던지면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튀기면서 구덩이가 잠시 움푹 파일 것이다. 작은 은하와 큰 은하의 정면 충돌 현상도 은하라는 거대한 연못에 돌이 떨어진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은하의 중심이 뚫려서 고리 은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뚫린 구멍이 다시 메워질지도 모른다. 뚜렷한 구조를 보이지 않는 불규칙 은하들, 나선 은하에서 볼 수 있는 나선팔 구조, 고리 은하의 도넛 구조 등은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가 장대하게 펼쳐지는 우주 영화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들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은하를 모양이 잘 변하지 않는 튼튼한 강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오해다. 은하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만들어진 유동성의 구조물이다. 어느 순간 사람은 대략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가 늘 같은 세포는 아니다. 100조 개의 일부는 죽어 없어지고 동시에 새 세포가 다시 만들어짐으로써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육체이다. 은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옴기니의 주 표시가 또 있습니다.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는 늘 일정하지만 오늘 내 몸에 들어있는 세포 모두가 어제의 것은 아니다. 아닌데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가 어떻게 늘 일정합니까?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나로 남아있다. 은하면에 펼쳐진 나선팔 구조도 이와 같다. 나선팔은 늘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나선팔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의 나선팔을 이루는 별, 성간기체, 성간티끌은 어제의 그것들이 아니다. 어제 나선팔을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와 그 빈자리를 메운다. 구성원 자체는 변했지만 나선팔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선팔 구조가 유지됐냐가 궁금한 문제이다. 나선 밀도와의 이론에 따르면 나선 구조는 유체에서 볼 수 있는 파동 현상의 결과이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려워라. 좀 이게 쉬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어려워서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아이고. 은하의 자살률은 의외로 높다. 은하의 자살은 흔히 폭발로 목격된다. 수천만 또는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X선, 적외선 전파를 강력하게 내놓는 복사원들이 여러 개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중심 핵 부분이 유난히 밝게 빛날 뿐 아니라 대략 몇 주 시간 간격으로 밝기가 불규칙하게 변한다. 그중 어떤 것들은 그 길이가 수천 광년에 이르는 밝은 빗줄기를 뿜어내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티끌 때문에 검게 보이는 방구조들을 만들어 그 내부에서 대규모의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은하들 내부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진행 중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밝기 변화의 주기로부터 폭발과 교란이 일어나는 지역의 크기를 조사해보니 태양계보다 작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지역에 앞에서도 이야기한 정도의 질량이 들어있다고 하니 그것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게다. 학자들은 NGC 6251과 M87 같은 거대 타원 운하들의 중심 깊숙이에는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내지 수십억 배나 되는 블랙홀이 각각 들어앉아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십억 광년의 저 너머에는 은하 중심부의 폭발이나 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천체들이 있다. 이 천체들을 우리는 준성 또는 퀘이샤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대폭발 이후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동을 겪고 있는 젊은 은하일지도 모른다. 퀘이샤는 준성 전파원이라는 뜻의 퀘이샤 스텔라 라디오 소스의 머리 끝자를 조합해 만든 단어이다. 퀘이샤가 발견되고 얼마 후 준성 전파원들 모두가 반드시 강력한 전파원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준성 전파원은 준성체라는 뜻의 퀘이샤 스텔라 오브젝트로 이름이 바뀌었다. 요즘은 이것을 더 줄여서 QSO로 흔히 표기한다. 겉보기에는 별과 구별하기 어려웠으므로 처음에는 이것들이 우리 은하에 속한 천체로 간주됐다. 그러나 분간 관측을 통해 적색 이동을 측정해 본 결과 준성체가 우리 은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 열고 적색 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로 닫고 준성체는 우주 팽창에 적극 참여하는 천체이다. 우리에게서 후퇴하는 속도가 광속의 90%에 이르는 중성체들도 있으니 그들은 우주의 저 먼 변방에 있는 셈이다. 준성체들이 이렇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 밝기가 별만한 것을 보면 그들의 원래 광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원래의 광도를 환산해보면 초신성 1000개가 동시에 폭발할 때 예상되는 밝기의 수준이다. 100주짜리 X-1과 마찬가지로 준성체의 평광 주기는 무척 짧기 때문에 격동의 현장은 태양계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광도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학자들이 제안한 몇 가지 이론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성체는 펄서의 극단적 변형으로서 질량이 매우 큰 고속의 회전체가 그 내부 핵에 자리하고 이것이 강력한 자기장과 연결되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이론이 있다. 2. 은하 중심에 밀집하여 있는 수많은 항성들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별의 외곽부는 찢겨 달아나고 수십억 도에 이르는 고온의 내부 핵 부분이 노출된 것이 준성체라는 이론이 있다. 3. 바로 앞의 이론과 연관된 아이디어로서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은하가 준성체라는 이론이 있다. 별이 너무 밀집해 있는 은하에서는 하나의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별의 초신성 폭발을 촉발할 수 있다. 이리하여 초신성의 연쇄 폭발이 가능해진다. 4. 물질과 반물질의 상호 소멸에서 생기는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이 준성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이론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연유에서인가 반물질이 퀘이샤 내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 5. 성간가스와 티끌이 은하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내놓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중성체에서 볼 수 있는 재반 현상을 빚어낸 장본인이라는 이론도 있다. 이 경우 중심 블랙홀은 작은 블랙홀들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충돌 병합된 결과물일 수 있다. 6. 중성체가 흰 구멍, 즉 화이트홀이라는 이론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우주의 블랙홀들로 쏟아져 들어간 물질이 반대쪽으로 다시 출현하도록 하는 깔때기가 화이트홀이다. 이 이론은 화이트홀이 우리 우주 도처에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힘드네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켄타우루스 자리 전파원 A, 일명 NGC 5128이라고 불리는 이 강력한 전파원은 거대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와 충돌하여 생긴 것이라는 설이 있다. 티끌 때문에 검게 보이는 띠는 충돌 과정에서 깨진 나선팔의 측면 모습일 수 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NGC 5128은 약간의 가스와 티끌을 동반한 하나의 거대 타원 은하라고 한다. 가스와 티끌 그리고 어쩌면 별로 구성된 원반이 이 은하를 온통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된다. 검게 보이는 띠가 바로 원반 측면의 모습이다. 구체적 정체야 어떻든 이 은하는 매우 강력한 전파원이다. 전파 3개의 분포도에는 티끌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2개의 전파 엽이 쌍방대칭으로 자리한다. X선과 감마선의 방출량도 만만치 않다. X선의 세기가 매우 빠른 주기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우주에 숨어있는 거대한 블랙홀을 향해 성당들이 통째 들어가고 있다고 믿어진다. 우주로부터 거리는 1400만 년 떨어져 있고 두 전파엽의 총 길이는 300만 광년에 이른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 문과가 이거 자꾸 이과. 문과가 천문학 책 읽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우 눈 침침하고 그냥 와 죽겠어. 서서 읽겠습니다. 졸려서 안 되겠네. 아이고 진짜. 힘들어. 졸려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거의 잘 뻔했습니다. 퀘이사를 생각하다 보면 그 신비의 늪은 깊어지기만 한다. 퀘이사의 에너지원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전대미문의 거대한 파괴가 퀘이사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 말이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퀘이사 하나하나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세상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을 것이다. 파괴되는 세상 중에는 생물과 그 파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괴되는 순간에도 에너지의 분출과 대혼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고민할 것이다. 고통 또한 인식 기능이 감내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우리는 외계 은하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었다.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벌어지는 격렬한 혼돈의 폭력 역시 우주의 한 속성이다. 우주는 자연과 생명의 어머니인 동시에 은하와 별과 문명을 멸망시키는 파괴자이다. 우주는 반드시 자비롭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적의를 품지도 않는다. 우주 앞에서 우리의 생명, 인생, 문명, 역사는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졸려가지고 커피 좀 마셨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의 은하수 은하와 같이 겉보기에 점잖고 준수한 은하에도 들썩거리는 구석이 있고 야단스러운 동네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전파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태양의 수백만 배나 되는 질량의 수소기체 구름 두덩이가 은하 핵으로부터 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치 은하 중심 핵에서는 자잘한 폭발들이 늘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고에너지 우주 망원경이 지구 주위를 선회하면서 우리 은하의 핵을 관찰했더니 특정 파장을 가진 강력한 감마선이 방출되는 것도 검출할 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은하수 은하의 핵 속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숨어있다는 추측을 하게 됐다. 은하 진화의 각 여정에서 격동의 은하 청년기에 속한 은하들은 준성체로 나타나거나 격렬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바깥 세상에 내보인다. 우리 은하수 은하와 같은 은하들은 중년기에 들어선 착실하고 건실한 은하라고 하겠다. 퀘이샤를 청년기의 은하로 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퀘이샤까지의 거리가 수십억 광년이므로 우리가 관측하는 퀘이샤의 모습은 이미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태양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태양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공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간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우주를, 이 지구, 이 태양계 또는 이 은하계와 함께 아주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별들은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잘 정돈된 궤도에 따라 움직이며 구상 성단들은 은하의 원반을 향해 곤두박질하여 원반을 뚫고 나갔다가 되돌아가는 진동운동을 계속한다. 우리가 은하면 상하로 오르내리는 별들의 운동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다면 강냉이 알들이 은하면 위로 팍팍 터져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은하 모양의 변화를 직접 관측한 적은 없다.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운동이 워낙 느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은하수 은하의 중심 원반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억 5천만 년이다. 우와. 변화가 있다고 해야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감지될 수 있는 성격의 변화일 뿐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은하의 회전을 가속시킬 수만 있다면 은하수 은하도 매우 격렬하게 운동하는 유기체와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은하수 은하는 다세포 생물을 닮았다. 망원경의 도움으로 찍은 은하의 사진은 모조리 아주 지루하게 진행되는 운동과 진화의 한순간을 복잡한 스냅 사진인 셈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정확한 기술이 못 된다. 하나의 은하에서도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구에 수만 광년이나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 앞쪽의 상황이 뒤쪽보다 수만 년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은하 사진은 엄밀한 의미의 스냅 사진이 아니다. 그러나 은하에서의 변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므로 수만 년 정도의 짧은 시간 속에서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은하의 사진이 그 은하에서 있었던 한순간의 상황을 포착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얼마간의 오류가 있지만 오류의 정도는 실제로 무시해도 좋다.
은하의 중심부는 힘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강체처럼 회전한다. 그러나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감소하고 회전 주기는 증가하므로 하나의 나선팔에서 은하의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먼 부분보다 짧게 마련이다. 따라서 나선팔은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은하의 중심의 주위로 점점 더 팽팽하게 감기려는 경향이 있다. 또 주표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선팔을 항시 같은 티끌 가스 별들이 구성하며 그러한 나선팔이 은하의 전반적인 회전에 정확하게 동참한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선팔은 점점 더 팽팽하게 감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나선팔의 구조는 은하에서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실제로 나선팔은 은하의 전반적 회전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 나선팔의 패턴이 유지되는 것은 은하의 원반에서 모종의 파동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스와 티끌은 주위보다 밀도가 높은 나선팔에 모이며 거기서 별이 된다. 이렇게 태어난 젊고 뜨거우며 밝은 별들 덕분에 우리 눈에 은하수의 나선팔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별들의 주계열 수명이 대략 1000만 년이고 이것은 은하 회전 주기의 5%에 불과한 극히 짧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나선팔을 장식하던 별들은 은하가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자신의 주계열 수명을 다하고 빛을 잃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곧바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자기 주위에 발광 성운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나선팔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나의 별이 은하의 중심을 도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나선팔의 패턴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지 않다. 따라서 별은 나선팔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은하 중심을 일주한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은하 중심을 도는 회전 속도는 초속 200km 정도이다. 와, 태양이 은하 중심을 도는 속도가 초속 200km랍니다. 초속 200km.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예요. 이 값은 시속 72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기는 하지만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2만 5천 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속도로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나 걸린다. 2억 5천만 년. 말씀드렸던 그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시간이 2억 5천만 년이랍니다. 그런데 태양의 나이가 대략 50억 년이므로 태양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하의 중심을 20번 정도 20번 정도 완주했음을 알 수 있다. 나선팔을 들락날락하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은하의 중심을 맴돌았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은하에는 뚜렷하게 드러난 나선팔이 2개 있다. 태양이 은하 중심을 일주하는 동안에 하나의 나선팔 안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4천만 년. 다음 나선팔을 만날 때까지 나선팔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8천만 년. 그리고 다음 팔로 들어가서 또 4천만 년을 지내고 이 팔을 벗어나서 역시 8천만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별들이 태어나는 지역이 나선팔이다. 나선팔 안에서 팔 안에 반드시 태양과 같이 중년기에 들어선 별들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우리 태양은 현재 나선팔과 다른 나선팔 사이를 지나는 중이다. 4천만 년, 8천만 년. 우주의 시간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7, 80년, 80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습니까? 2000시간에 킹크에서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나네요. 그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찰나도 진짜 찰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잠깐 왔다 가는데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네, 야, 진짜 그렇습니다. 왠지 좀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 삶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우주적 스케일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조그만 몸뚱이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집착할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 이것도 저주가 아닐까요? 어쩌면 참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냥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말입니다. 태양계의 반복되는 나선팔 통과가 지구의 모종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만 년 전에 굴두벨트에서 벗어났다. 굴두벨트는 오리온 나선팔을 이루는 다양한 복합체의 일부로서 현재 태양으로부터 1000광년이 채 안되는 거리에 있다. 가로 열고 오리온 나선팔에서 은하의 안쪽 방향으로 사수자리 나선팔이 자리하고 바깥쪽에는 페르세우스 나선팔이 있다. 가로 닫고 나선팔 안에는 고온의 기체 성운, 저온의 암흑간 성운, 갈색 외선 등이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서 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하나의 나선팔 안에 머무는 동안 태양은 거기에 있는 성운을 통과하게 될 뿐 아니라 별이 채 못된 미소한 천체들과도 조우할 확률이 높다. 태양이 암흑 성간운과 만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암흑 성운을 이루던 성간 티끌들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내려갈 것이다. 지구에서 대략 1억 년의 주기로 발생하던 빙하기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네이피어와 클러비 같은 학자들은 현재 태양계 행성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고리들과 소행성 그리고 위성들의 상당 부분이 원래 암흑성운관 내부에서 자유롭게 떠돌던 것들로 오리온 나선팔에 들어온 태양계에 붙잡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은 적지만 흥미로운 생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검증도 간단히 할 수 있다. 현재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포보스 위성이나 해성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가져와 실험실에서 그 성분, 특히 마그네슘 동위원소들의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된다. 동위원소는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들을 말한다. 그런데 동위원소들의 상대 함량은 그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핵융합 반응이 무엇이었으며 근처에서 발생한 초신성 폭발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느냐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동위원소들의 상대 함량을 알면 그 원소가 만들어진 배경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 작업에 마그네슘의 동위원소들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우리 은하의 한 구석에서 물질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다른 곳의 상황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마그네슘 동위원소들의 상대 함량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태양계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단 한 가지 특성의 분포를 보이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포를 보이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태양계에 현존하는 마그네슘 원소가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온 것인지 아니면 그 기원이 여러 곳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좌절하게 되네요. 네, 카스코스모스 이거 너무 유명한 책이라 그래도 뭐 읽는데 별 지장 없겠지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참. 이렇게 어려운 책이었는지 몰랐어요. 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했긴 했지만 참. 나중에 이거 모르겠어. 이 부분이 좀 특히 별에 관한 이 부분은 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시가 다 됐고요. 야구 무식한 저는 지적으로 부족한 저는 야구나 보겠습니다. 야구 보면서 수다니 바타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